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예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이 법원 판결 호재로 각각 9%,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장중에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둔화 신호가 언급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특히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점차 식어가는 조짐이 뚜렷했고요. 소비 둔화 역시 확인이 되면서 경기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직전에는 반도체 업종 낙폭이 줄고 애플 호재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주요 지수는 반등 흐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는 등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법원 판결, 고용지표, 연준 발언, 그리고 베이지북까지 다양한 재료가 맞물리면서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리 인하가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의 분위기를 주도한 거 역시나 알파벳인데요.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알파벳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함께 강세를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 0.05% 내린 45,271.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나스닥은 1.02% 크게 오르면서 21,497.7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전장 대비 0.51% 상승하면서 6,448.26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그럼 글로벌 이슈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거라는 전망이 전해졌는데요.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에 따르면 7월 미국 내 구인 건수는 718만 1000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들은 노동시장이 단순히 식어가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활력을 잃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소비자 지출이 정체됐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연준은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는 연준이 이달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고 또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월러 의사는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약 1%에서 1.5%포인트 높다라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없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향후의 상황을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서 더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술주가 강세 분위기를 주도했는데요. 구글이 9% 넘게 오르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나온 건 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낸 판결이 나온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의 크롬 매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 월가에서는 구글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판결이 예상보다 구글에 훨씬 유리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260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애플 또한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애플도 아이폰의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해서 사전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애플 수익성에 좋은 계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에 따른 충격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막판에 소폭으로 오르면서 0.05% 보합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메타와 브로드컴 모두 올랐고요. 테슬라는 1%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그간의 하락폭이 컸다 보니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 함께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애플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리 업그레이드를 위해 구글 제미나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애플과 구글은 이번 주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해지고요.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될 경우 사파리 브라우저와 홈 화면에 제공되는 스포트라이트 검색 기능에도 AI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향후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테슬라의 향후 주요 사업이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FSD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일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답글로 긍정의 뜻을 표하면서 특히 옵티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0월 1일부터 애저 서비스 로그인 시 다중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표한 애저 로그인 보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MFA를 도입하면 계정 해킹을 99.2% 차단할 수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 내 자체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인데요. 피그마의 경우 지난 7월에 IPO를 진행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오늘 첫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그마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2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조정된 영업이익은 1,150만 달러로 앞서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집계됐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이 0달러로 사실상 손익 분기점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18센트 수준을 크게 밑돈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증시 흐름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장의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알파벳의 승리가 기술주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을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함께 관찰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자에 필요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기술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여러분 올가을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약과와 KBO빵 같은 트렌디한 디저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K-디저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기업 SPC 삼립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C 삼립의 뿌리는 1945년 서울의 작은 제과점 상미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만 해도 빵은 서양 음식으로 여겨져서 일부 상류층만 즐기던 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미당은 모두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산 밀가루를 사용해 대중적인 제빵을 선보였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식량 수요에 맞춰서 무연탄 가마를 설치했었는데요. 1959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삼립제과 공사를 세우고 공장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때 용산 공장은 특이하게 빵이 아닌 비스켓을 판매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스켓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삼립은 소규모 빵집이 아닌 산업형 제빵 기업으로 크게 도약하게 되는데요. 1971년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죠. 삼립 호빵이 출시됩니다. 호빵은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매년 겨울이면 호빵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 간식이 됐습니다. 이어 1974년에는 즉석 라면 브랜드 하이면, 그리고 1976년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친근감을 주는 보름달 카스테라를 선보이며 더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삼립은 단순한 제빵 기업을 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종합식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합니다. 지금의 SPC 삼립은 빵만 굽는 회사를 넘어 외식 브랜드와 식품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샐러드와 간편식을 선보이는 피그 인 더 가든, 그리고 면류를 다루는 하이면, 또 육가공 그릭 슈바인, 그리고 전통 떡 디저트 비즌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홈베이킹 브랜드 레디비까지 이렇게 식품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크래프트 하인즈 제품을 유통하며 도시명 리테일 매장인 시티델리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SPC 삼립은 제조에서 외식, 리테일까지 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며 종합식품 기업의 면모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캐나다 TNT 마트 전 지점에 호빵을 입점하며 북미 채널까지 넓혔다고 합니다. 회사는 호빵, 약과, 생크림빵 등 250여 종을 무려 61개국에 수출 중이라고 밝혔고요. 호빵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2개국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호빵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 전망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렇게 삼립은 그동안 호빵, 보름달 같은 스터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제품이 크게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바로 KBO빵입니다. 3월 20일 출시된 KBO빵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41일 만에 1000만 봉이 팔리며 SPC 삼립의 역대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구단별 디자인이 담긴 한정판 패키지와 봉지 속에 숨겨진 띠부실, 또 야구 팬들의 뜨거운 응원 문화가 맞물리면서 하나의 팬덤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그 덕분에 SPC 삼립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살리고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8% 이상 뛰는 등 기업 이미지 면에서도 크게 홈런을 쳤습니다. 또 여기에 홈베이킹을 내세우며 웰리스도 꾸준히 개발 중인데요. PC 삼립은 당 열량을 낮춘 웰리스 베이커리, 일명 프로젝트 H를 3일 만에 선보였습니다. 4월에는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레디비 바로생지와 파베이크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바코드 스캔만으로 정확한 레시피를 보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베이킹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SPC 삼립의 연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2024년 매출 3조 4,279억 원, 영업이익 950억 원, 또 2025년 들어서는 사고 여파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5% 떨어졌는데요. 5월 19일 시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일부 라인이 작업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창 인기를 끌던 KB 호빵 생산도 이때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 조사에서는 윤활유 분사장치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회사 측은 야과 초과 근무 폐지, 3조 3교대 도입, 생산직 약 250여 명 추가 채용 등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SPC 삼립의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한데요. 북미 TNT 입점과 코스트코 그리고 돈키호테 등 해외 메이저마트 유통망 확대는 K디저트를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호빵이나 약과 같은 레트로 제품을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한류 열풍과 결합한 K푸드 IP 확장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SPC 삼림은 앞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저트, 간편식뿐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 단백질 제품 등 웰니스 지속 가능성 트렌드에도 계속해서 집중해야겠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IP 협업 전략입니다. 포켓몬빵이나 KB호빵처럼 MZ세대가 열광하는 캐릭터와의 콜라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인데요.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집이나 체험, 굿즈 문화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PC 삼림의 역사와 히트 IP 그리고 글로벌 루트를 동시에 쥔 종합식품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가을 약과 KB호빵으로 보여준 흥행처럼 계속해서 K디저트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사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경제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뉴스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미국 TSMC도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받아야 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대만의 TSMC 중국 공장에 대해 장비 수입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업계에서는 형평성은 맞췄지만 한국 기업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SMC는 EVU 지위가 내년 말에 철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비 수입 시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TSMC는 전체 생산의 3%만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면 삼성은 낸드의 40%, 하이닉스는 디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진핑 26개국 불러 반서방 연대 형세 과시, 굳어지는 신냉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26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天安문 광장에서 푸틴, 김정은과 나란히 선 모습은 신냉전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리셉션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겨냥해 정글의 법칙으로는 안 된다면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는데요. 북중러의 밀착이 북한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제3의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대미 통상 마찰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CPTPP의 전략성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회원국 만장일치라는 절차 같이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국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교육세, 가전금리 규제, 연일 쏟아지는 반은행 정책.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은행권을 겨냥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에서 법정 출연금 방영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 교육세율 인상,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은행들은 수익이 줄고 비용 부담만 커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오르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매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책임지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은행들이 실질적인 대응 주체가 된 만큼 추가 비용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강소기업 방문한 이 대통령, 제조업 경쟁력 끌어올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의 강소기업을 찾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 현장을 찾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일자리의 핵심이라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간의 M&A의 세제 혜택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전환에도 고용은 오히려 늘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또한 수출금융, 규제 컨설팅, 중소기업 R&D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사 상생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제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떠나보기 전에 다들 올 여름 축제 즐기셨나요? 저는 올여름에는 축제를 즐기지 못했고 여름 축제 하면 저는 락 페스티벌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여름에는 아직 축제를 못 가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한강에서 열리는 특별한 뮤직 페스티벌 우리 모모콘 202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뮤직 페스티벌 이름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네, 이번 9월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우리 모모콘 2025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위한 콘서트입니다. 네, 무료 야외 뮤직 페스티벌이라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매년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의미도 남다릅니다. 네, 좋은 취지에 감동하고 라인업을 보면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정말 취지가 너무 좋은데요. 혹시 라인업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공연 일정과 입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행사는 9월 20일 토요일과 21일 일요일, 매일 정오 12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입니다. 네, 입장은 사전 응모자 우선인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입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전 응모는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되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역과 난지 한강공원 하늘다리 입구를 오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네, 그리고 야외 공연이니 편한 복장과 선크림 같은 준비물도 필수입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라인업은요. 첫째 날 20일에는 경서, 데이브레이크, 윤하, 정승환, 에픽하이, 감성발라드의 마크투, 그리고 YB까지 록밴드 특유의 강렬함으로 첫째 날을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둘째 날 21일에는요. 치즈, 페펀톤스, 매력적인 솔로 아티스트 우즈, 김종국, 다이나믹 듀오, 독보적 밴드 잔나비, 네, 마지막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레전드 그룹 G.O.D로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하니까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모모콘 2025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려 당첨 확률을 1.5배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우선 응모를 완료하신 뒤 우리 모모콘 2025 라인업 포스터를 저장해주세요. 그 다음 필수 태그 샵 우리 모모콘 2025와 샵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를 달아서 SNS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벤트 인증까지 제출하면 당첨 확률이 1.5배 상승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세요. 네, 올가을 신나는 음악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모모콘 2025. 지금까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보합세로 움직여주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보합세를 보여주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52% 상승하면서 3,200선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3,200선까지는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024억 원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2,848억 원, 기관이 23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보합세 유지해주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켰는데요. 1.08% 상승하면서 80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대형주들의 혼조세가 나타났는데도 2차전지와 조선 기자재 종목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863억 원 담았고요. 기관이 33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059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0.14% 소폭 빠지면서 7만전자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69,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0.95% 상승했고요. 26만 5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상승했는데요. 0.57% 상승하면서 35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오던 방산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낙폭 보여줬고요. 93만 1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HD현대중공업은 소폭 올랐고요. 자동차주는 동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11% 빠졌고요. 기아도 0.47% 빠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혼조세 보인 가운데 2차전지도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조선 기자재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알테오제는 0.86% 빨간불 켜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34% 소폭 하락하면서 11만 7,9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0.4% 상승해줬습니다. 네, 오늘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모두 동반 약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에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라는 두 가지 중요 지표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9월 정책과 금리 두 가지 중심축에서 앞으로의 지수 등락이 전망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주목받았던 섹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 바로 삼영엠텍입니다. 삼영엠텍이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 삼각편대를 기반으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평가 속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삼영엠텍은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인데요. 광산 및 발전 플랜트 기자재, 선박 엔진용 기자재, 구조물 구조재, 풍력발전 기자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증권가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하반기 광산 플랜트 기자재와 선박 엔진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내년 매출액이 1,215억 원, 영업이익이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업 부흥 기대감과 마스가 프로젝트가 삼영엠텍의 실적과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는데요. 또한 핵심 캐시카우인 광산 플랜트 기자재 팔레트카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또 글로벌 원전 관심 상승에 따라 향후 원전 기자재 부품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현재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12배 수준으로 조선업체 및 동종 기자재 업체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는 평가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영엠텍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은 오늘 고가, 상한가 기록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오늘 종가는 26.63% 상승한 11,650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삼영엠텍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강의 삼각편대 구성을 완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 LNG 관련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최근 신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크게 개선된 모습인데요. 특히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자재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삼영엠텍이 단기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과 신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추가 랠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세 흐름 보였던 삼영엠텍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카지노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죠. 이른바 유커에 대한 귀한 기대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끊겨 있었던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관련 업종 주가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호텔과 카지노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유커가 한국을 찾을 때마다 객실 점유율은 물론 면세점, 카지노 매출까지 함께 뛰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면세점 매출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증편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는 개별 관광이나 체험형 소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또 중국 경기 둔화가 여행 소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손 손님이 돌아온다는 상징성만으로도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카지노주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SK온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SK온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온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내년부터 매사추세츠 프로젝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ESS 배터리 1기가와트시당 수주 규모를 약 3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SK온이 최대 7.2기가와트시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실제 수주 규모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의 경우 규모가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계의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승했다가 마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주요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SK이노베이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전장 대비 3.35%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고가는 4.83% 상승한 10만 5,400원으로 종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차트 보셨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었죠. 역시 SK온의 대규모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ESS 시장은 글로벌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재생에너지 확산과 맞물리면서 성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SK온이 해외 주요 기업과의 계약을 확보했다는 점은 국내 배터리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단발성 이벤트인지 장기 성장 동력의 신호탄인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즌이 오고 있죠. 바이오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이오 업종은 암호화폐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서는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차세대 세포치료제 관련 데이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산 후보 물질이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기술 수출이나 공동개발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겠죠. 최근 일부 기업은 빅파마와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주가 모멘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는 임상 성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 또 실제 상용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를 기점으로 국내 K바이오의 존재감을 글로벌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장에서 삼성전기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상승세의 배경에는 이 주력 업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전날 외국인 지분율은 35.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고부가 MLCC 수요 확대에 따라 삼성전기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하반기 90%대에 진입했다면서 AI 서버 신제품 출시와 800기가 네트워크 확산으로 내년에는 MLCC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IM증권 역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을 통해서 2027년부터 34년까지 매월 약 1만 장의 웨이퍼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전기가 테슬라향 주요 부품을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목표 주가를 역시나 2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경신 소식과 증권가들의 밝은 전망 속에서 오늘 삼성전기 훈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 오늘 고가 2.57%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계속된 상승세가 있다 보니 오늘 장에서는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장 대비 2.42% 상승하면서 17만 8,400원으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기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가치 MLCC, 즉 저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AI와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고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향후에는 실적 개선 추세가 실제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던 삼성전기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저희와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섹터들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요. 한국반도체를 국산화로 이끈 개척자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입니다. 황철주 회장은 195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는데요. 인하공업전문대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삼성 SDS와 네덜란드 장비회사 ASM에서 크게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때 배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훗날 창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993년 결국 지금의 주성엔지니어링을 세우게 됩니다. 회사를 세운 지 2년 만인 1995년 한국 최초로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나사 하나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성과는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큰 의미가 됩니다. 특히 주성이 만든 ALD, 원자층 증착 장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인정할 정도로 정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요. 투자도 굉장히 부족했고 돈 안 되는 연구라는 혹평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황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기술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했고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주성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회사는 해외 법인을 세우며 글로벌 판매망을 계속해서 넓혔는데요. ALD 전문기업 인수, OLED 장비 공급, 생산시설 확장 등으로 기술 기반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나눠 사업별 독립 경영을 시도했는데요. 비록 지주사 전환은 무산됐지만 각 부분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자 한 명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신념 아래 R&D 투자와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고 후배 기술자들이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3호족 화합물 반도체 공장으로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넘는 기술을 내놓았는데요. 3족과 5족 원소를 결합해 만든 이 반도체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서 초고속 통신, 그리고 위성, 전기차 전력 반도체 같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 전송은 더 빨라졌고요. 전력 소모는 줄어들면서 차세대 통신과 친환경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이를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혁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또 AI 반도체, HBM,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면서 AI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스마트폰과 TV 화면은 더 얇고 선명해지면서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혁신 기술과 함께 황철주 회장은 한국 반도체 장비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술 국산화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개척자로 자리 잡은 건데요. 오늘의 인물, 한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이끈 개척자 황철주 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록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도 전해드릴 텐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DS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소스로 소스리 2025년 버전입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리포트가 발간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국내 소스 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성장력에 주목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주목을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국내 장류와 소스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5.2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 성장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보다는 혼합형이나 간편 소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와 외식 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맛의 균일성을 위해서 B2B 소스 사용을 늘리면서 시장의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출입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24년 기준 소스류 수출액은 5,453억 원인데요. 수입액은 4,720억 원으로 각각 연평균 12.6%, 10.7% 성장했습니다. 수출국을 보면 미국이 22%, 중국이 14%, 일본이 9%로 상위 5개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불닭소스와 떡볶이 소스 같은 매운맛 제품들이 수요가 크게 늘었고요. 중국에서는 두반장이나 고추기름, 이렇게 차별화된 한국식 매운 소스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도 함께 보겠습니다. 글로벌 소스 시장 규모는 23년도 1,6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3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43억 달러, 중국이 232억 달러, 일본이 152억 달러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다양한 인종과 식문화가 공존을 하면서 수입 소스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전통 간장과 마요네즈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장 중심 시장에서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하락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은 K소스의 해외 확장인데요.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로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한국식 소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매운맛의 경우 글로벌 공통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핫소스 시장은 2024년 41억 달러에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양의 불닭소스, 고추장, 떡볶이 소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지 레스토랑과 퓨전 메뉴 개발로 B2B 협업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불닭소스를 B2C뿐만 아니라 B2B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해외 수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소스 매출은 2021년 213억 원에서 2025년 763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CJ제일대당, 대상, 동원산업, 샘표식품 같은 곳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저당, 저칼로리 소스를 선보이면서 SKU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소스 시장은 상위 10개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지만 여전히 파편화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진율이 높았는데 인플레이션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D처럼 이 불닭소스 수출과 함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포스트 마스타 같은 업체는 실적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소스로 소스리 2025년 버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내 시장은 성숙 단계이지만 우리에게는 해외라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확산 속에서 한국 소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 소스 업체들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리포트 체크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때가 왔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카지노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때가 왔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업종별 이슈로 순환매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예빈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은 온도차가 뚜렷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활기를 띠기도 했고 또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렇게 온도차가 뚜렷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도차가 좀 뚜렷했었죠. 9월은 계절적 약세도 있었던 만큼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시장 괜찮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9월도 화이팅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